네, 반갑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의뢰를 받기를 요청 받기를 와서 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인생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벌써 그렇게 인생 이야기를 할 정도로 늙었나? 나이가 들었나?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좀 쭈삣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대구에서 아주 이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라는 이야기에 제가 좀 혹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보고 싶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학교 강의를 작년까지 하다가 이제 학교 강의를 접었어요. 왜 접었냐면 눈높이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수업도 이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인데 제가 그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더라도 눈높이를 못 맞추면 그 지식은 사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죽은 책 속에 있는 지식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보다 네이버에 구글에 검색하면 더 풍부한 지식이 있다. 모르면 구글에 물어보라. 네이버에 검색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대면적 관계를 통해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공감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수업을 했는데 도저히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눈높이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뭐 제가 사실 양띵이라든지 대도서관 이런 사람을 이제는 몰라요. 겨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오빠 맛집 좀 맛집 이런 거 이야기해 주면 그러냐면서 고맙다고 새로운 지식을 나한테 전달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수업을 안 하는 대신에 이런 자리에 와서는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줍잖게 제가 와서 인생 이야기를 할 정도의 연배나 어떤 식견이나 이런 경험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단지 여러분과 눈을 좀 맞추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별로 알맹이 없이 그냥 두서가 없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그래서 멘토로서 살아온 이야기 또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사실 이제 내용을 정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것처럼 또는 유명 인사들처럼 또는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뭔가 또 가르치려는 또 인생이란 이런 거야. 그다음에 살아보면 참 뜻이 있고 의미 있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아도 천지 사방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청춘이니까 아프다. 김난도 교수의 이 책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청춘은 저는 빛나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아요.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들의 저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돌이켜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는 없고 저도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 인생만큼 또 소중한 존재들이 저에게 또 저하고 같이 사는 아내에게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들을 버리고 가라고는 하면은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좀 돌이킬 수 있다면 청춘은 정말로 빛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못 느끼실 거예요. 원래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 소중함 잘 느끼실 건데, 그냥 그래서 청춘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저는 그냥 재미있고 즐거울 것만 같아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뭐 이렇게 사람 책 소개라는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이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또 준비를 하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 사람 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페이스북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좀 그렇네. 그 사실 아니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그 대신 제가 좀 더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것도 좀 제가 너무 유명인처럼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른처럼 보이는, 아직 어른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 책이라는 이 소개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 페이스북을 처음에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 현재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또 살아가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페이스북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페이스북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여는 만큼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에게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열린 속에서 눈을 맞춰서 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큰 제목을 저는 늘 혁신을 꿈꾼다 이렇게 이제 달았는데, 혁신이라는 게 사실 매일 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길을, 그럼 저는 어떻게 이 새로운 길을 찾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았던 것, 즉 혁신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길을 찾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뭐 이 족보를 따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딱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산골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로 부모님이 유학을 보냈어요. 뜻하신 바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기대를 뭐 충족시켜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부모님이 저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면서 저에게 새로운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1978년에 대구로 왔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제 대구로에 와서 사실 뭔가 새롭다라는 것을 크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 이제 새로운 걸 본 것은 이부제 수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생도 뭐 한 두세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마을에서 그 면소재지가 있는 학교까지 가는데 내하고 같은 학년은 혼자밖에 없어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전학 올 때까지 맨날 그 산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워서 학교를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대구에 오니까 막 이부제 수업에 하고 학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 조회, 이렇게 정교 조회, 뭐 요즘은 없어졌죠. 정교 학생 조회 막 이런 거 하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이 조회 마치고 교실로 들어갈 때 막 밀고 땡기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참 세상에 사람이 많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아주 작은 존재구나라는 걸 처음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혼자 내가 대구로 왔으니까 독립심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부모님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는 혼자서 살아가는 길을
어떤 배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대구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의지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들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분들을 손으로 꼽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중학교 때 3년 동안 뵀던 담임 선생님들을 저는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위치에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몸으로 체험을 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만났던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었고, 2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은 도덕 선생님이었고, 3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셨고,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 세상을 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세 번째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몸으로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뭐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어떻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틈나는 대로 산에 이 등산을 중3이었는데 그때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주는 술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때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또 뭐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몸으로 이 우리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저에게 뭐 어떤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대구에 아주 이렇게 잘 정착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에 와서는 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뵀습니다만은 이제 선생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때는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고등학생 되니까 뭔가 좀 머리가 굵어졌고 뭐 좀 컸다고 생각하는지 자꾸 삐딱해지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더 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사진반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진반 활동을 한 것은 이제 중학교 때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면 연합 서클 형태로 해서 연합 동아리로 해서 자주 볼 수 있다. 전시회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보기 위해서 사진반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진반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선생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친구들 이야기는 귀에 많이 들어왔고, 그때 이제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이제 사진을 이제 그냥 우리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피사체를 찍는다, 또는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갔으면 추억을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진을 통해서, 즉 앵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정말로 내가 몰랐던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도 보이고요,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또 보게끔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요모조모를 좀 보게 돼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전시회를 앞두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필름 카메라였는데요. 현상과 인화를 직접 하는 그런 필름 카메라였는데, 그 카메라를 들고 칠성시장이나 서문시장이나 이 시골이나 이렇게 찍으러 다니면서, 또는 동대구역도 가고 뭐 이렇게 밤에도 뭐 요즘으로 치면 출사라고 이야기하죠. 출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이렇게
근데 그 당시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보통 이제 사진 작품으로 좀 인정받기 좋았던 게 우리 민초들의 이 고난한 삶을 담아내면은 좀 이렇게 사진 찍어 와서 품평회를 할 때 고생했다 뭐 그런 각도로도 세상이 보이더냐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뭐 칠성시장 또는 쪽방촌 뭐 이런 데를 고등학교 때 막 돌아다니니까 어떻든 그런 세상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맨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동성로에 가서 친구들하고 돈가스도 먹고 뭐 이렇게 또 하지만 또 칠성시장 그 이면에 있는 또 중구만 해도 저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청 맞은편에 있는 쪽에 그런 쪽에 쪽방촌들이 있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뭐 이러면서 다양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사진을 통해서 또 하나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이렇게 두꺼운 시집을 이렇게 자주 보고 지금은 뭐 머리도 좀 나빠졌고 뭐 기억력도 감퇴가 시 한 구절도 못 외우는 그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이제 찌들어서 사는 뭐 별로 낭만적이지도 뭐하고 뭐 이렇게 좀 아름다워도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어떻든 시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유치한 시, 뭐 어떤 이상화의 시, 뭐 이런 등등의 시를 많이 읽었는데 사진을 통해서 보는 세상 못지않게 시를 통해서 또 접하고 보게 되는 세상도 참으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면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게 시입니다. 누구의 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가 뭐 옛날의 시든 현대 시든 뭐 상관없이 또 유명한 사람의 시든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이제 작가가 되고자 습작하고 있는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시든 어떻든 저는 시를 많이 읽을 것을 권합니다. 그 시 속에는 우리가 내가 세상을 보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작가들의 눈을 통해서 보는 세상도 있으니까요. 꼭 시를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년은 선생님보다는 친구와 사진과 시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고등학교 3년 땡땡이만 찾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진 찍으니까 맨날 연합서클 한다고 해서 여고생들이 있는 그 여고에 전시회 하는데 우리는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 같으면 남학생이 여고에 오면 수희 아저씨가 학생 어디가 이러면 그 쭈삣쭈삣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뭐 사진반에 누구 만나러 뭐 갑니다. 뭐 전시회 보러 갑니다. 이러면서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하여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이 공부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진과 시를 통해서 대학을 꼭 철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철학을 하고 싶었는데 철학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도 철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는데 계명대학교 철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대단하셨어요. 특히 선생님께서 다니실 그 당시에 계명대학교 철학과가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들이 선생님으로 교수로 계셨다고 자랑도 하시고 그 전통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계명대학교는 모교 철학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통과 또 선생님들에 대한 자부심, 또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셔가지고 그 영향도 좀 있었는 것 같고 사진 찍던 것도 있었는 것 같고 또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할아버님께서 한학을 하셔가지고 뭐
주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또 어릴 때 들려줬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딱히 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꼭 대학은 철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갈 정도의 공부는 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머릿속에 철학과는 저 밑에 있는 과 뭐 이렇게 취지가 안 되는 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학문 중에서 여전히 철학이 가장 뛰어난 학문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학위는 경리학으로 받았지만 경리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응용 그 기술입니다. 기술. 좀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마케팅에 대해서 뭐 STP 전략이라든지 뭐 포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하시던데, 이건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철학에 지금도 철학과에 계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또 열심히 철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떻든 이제 철학을 하고 싶었는데 원서를 쓸 때 이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철학과 가면 달성공원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요즘 말로 깜놀라서 그래서 철학과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사회학을 하게 됐어요. 학부를 사회학을 하게 됐는데 대학에서 다시 저는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과 또 더더욱 사고를 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즉 이제 좀 더 정리하면 통찰력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갖는 사회학과였지만 좋은 선생님들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통찰력을 키우게 되고 또 창의력,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이 방식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창의의 길을 알게 됐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쨌든 다시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길, 창의의 길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한 각도에서만 보지 마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크리에이티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는 크리에이티브는 다른 각도에서 보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시각으로만 세상을 봐요. 그 대표적인 게 신문이잖아요. 신문의 논조에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소설책을 보게 되면 그 작가가 제시하는 이 시각으로 세상을, 소설 속의 세상을 또 보게 되고, 시인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나도 나만의 길로 세상을 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남들이 서서 세상을 본다면 나는 앉아서 보겠습니다. 남들이 서서 보고 앉아서 보면 나는 누워서 보겠습니다. 남들이 서서 보고 앉아서 보고 누워서 보면 나는 엎어져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진을 찍을 때 잘 느끼실 건데요. 앵글의 각도를 조금만 달리하면 피사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각도를 조금씩만 달리하면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저는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답습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답습하기를 원합니다. 답습이 왜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그 안정이라는 것이 천년만년 가는 안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하거든요. 제가 이
블로그를 하면서 써놓은 이제 글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고 모레는 내일과 또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사는 것이 내일도 똑같고 내일 모레도 똑같고 맨날 똑같은 거라면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본들 별로 재미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오늘과 내일은 다르고 내일과 모레는 또 다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정과 좀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 어떤 좋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어떤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변화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우리 스스로는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이 이 보드에 안정적으로 서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물에 푹 빠지고 말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파도에 따라서 자기가 맞추려고 하니까 물에 안 빠지고 아주 신나고 즐겁게 이 파도를 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뭔가 지금 보기에 다른 사람, 다수가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안정적이라고 보이는 그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하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사는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창의력,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저는 대학 때 선생님들을 통해서 일단 배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면 저는 영남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잣대로 보면 별로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못 나왔습니다. 학부를 그런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을 다니는 동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이제 그런 습관 때문에 우리 아들보다 고3인 우리 아들보다 제가 책을 더 많이 읽는다고 자평을 하는데 이것도 자뻑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를 못 갔으니까 일단 어떤 책을 읽었겠습니까? 철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돈 안 되는, 별로 영양가 없는 그 철학책을 재미도 없는 그걸 왜 읽을까? 철학책을 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역사책도 좀 그 다음에 책 읽기가 좀 지겨워지면 시집과 이 소설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좀 젊은 친구여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책을 읽다가 책 읽기가 싫어지면 사랑 이야기가 많이 담긴 그런 책도 책 읽는 습관을 키우려고 그래서 차탈레 부인의 사랑이라는 이런 것도 막 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화로 나온 거는 못 봤습니다. 영화로 나온 것도 한번 어떻게 저게 이 영화로 만들어진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영화로 나온 거는 못 보고 하여튼 책으로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떤 습관화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좋은 대학을 못 다녔잖아요. 좋은 전공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편적인 눈으로 보면 좋은 전공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사역을 했는 게 철학 다음으로 저한테 큰 새로운 길을 내가 알고 있었던 거는 사실 사역이라는 거는 전공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우연찮게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부 이런 이 소개가 있어서 바로 이거다. 부모님을 속일 수 있는 이제
이 굉장히 그래도 또 사회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부모님한테 한번 좀 전공을 제안해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정말로 불효자였습니다만은 부모님께서 속아주셨습니다. 사회학과는 그래도 그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책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라는 새로운 길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사실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물론 영어로 이제 단어는 알았는데 그것이 진짜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뭐 창의, 창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진짜로 뭔지를 체감을 못 하고 있었어요. 창의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뭐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든 제가 몇 분까지 마쳐야 됩니까? 3, 40분 내로 마쳐야 됩니까? 진짜요? 6시 50분까지? 예. 저는 이 말이 많아서 가만 놔두면 이제 제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사회 진출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구나 뭐 이렇게 내 인생의 큰 이제 방향을 제시해줄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분을 못 만나는구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페이스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친구, 대학교 때 교수님 못지않게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이 페이스북의 사람들입니다. 줄여서 이제 패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페이스북은 이제 제 이력을 보시면 뭐 공식적인 이력에 보면 뭘 해가 먹고 사느냐 이럴 때 보면은 위에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홍보, 광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나오기 전까지는 온라인 마케팅, 광고를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온라인 속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돈이 될까 말까 이렇게 간보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 CEO니까 우리 회사에 갈 길을 잡아야 되니까 뭔가 이게 요걸 하면 좀 돈을 벌까?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을 통해서든 시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다양한 각도로 항상 새롭게 창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몸에 익어 있어서 그게 제 이제 삶의 어떤 그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에 나온 순간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 제 멤버 중에 하나일 건데 근데 페이스북에 갔는데 저보다 더 페이스북에서 흠뻑 빠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새벽에 아주 좋은 글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뭔가 이 서로 관계를 지향하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저한테는 와요. 물론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새벽에 주로 이제 제가 책을 보고 새벽에 제 개인적인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데 잠이 들 깬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뭐 글 읽고 이러니까 다 좋은 말 같고 뭐 제가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막 이러니까 와 내가 스타가 돼가는 듯한 우쭐함도 생기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페이스북에 푹 빠졌습니다. 굉장히 몰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저하고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윤영민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나라 페이스북 역사를 이렇게 나중에 누군가가 정리한다면 윤영민이라는 이분이 우리나라 페이스북의 발전과 페이스북을 통한 어떤 그 관계 형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으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아마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자기 전공이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정보사회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온라인상의 세상이 만들어지는지를, 사회라는 것을 온라인 속에 세상과 사회라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어떤 그 속에서 실험적으로 또 노력도 하시는 분. 이분과 이제 이 우연찮게 이제 관계를 맺어서 활동하다 보면 이분을 중심으로 막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비즈니스의 반 이상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비즈니스의 반 이상은 사실 온라인상의 새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온라인의 이 페이스북의 세상, 공간, 세계에 들어가면은 제가 대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매우 글로벌하고 로컬의 이 인간이 아니라 내셔널한 인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KTX가 있어서 이렇게 서울 자주 왕래합니다만,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얼굴을 아직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와 이야기들을 들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 회사 비즈니스의 주 영역이 이제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홍보와 빅데이터 쪽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빅데이터라는 것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지식을 넓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스터디를 하자라고 이제 세미나를 하자고 이렇게 번개를 막 날립니다. 5월 5일 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웹 3.0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톨로지 이야기를 합시다.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요. 시멘틱 웹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뭐 페이스북의 어떤 이야기들을 오프라인에서 번개로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 페이스북 통해서 관계가 막 맺어졌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끌림이 있어서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아침은 아니지만 하여튼 토요일 날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는 시멘틱 웹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게 됩니다. 가니까 대구에서 왔다고, 먼 길을 왔다고. 저는 KTX를 타고 가기 때문에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별로 멀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더 이야기하겠지만 대인배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2시간 뭐 이까이 거는 그냥 뭐 축지법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웃 동네 마실 가듯이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좀 글로벌 마인드, 대인배가 되셔야 된다. 10분 가는 뭐 거리, 예를 들면 30분 가는 거리, 요 속에서만 매일 이렇게 사시면 진짜 우물한 개구리가 돼요. 맨날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KTX 타고 이 전국구가 되시고, 또 약간 더 돈이 모이면 비행기 타고 베이징 2시간 반 만에 갑니다. 상해, 뭐 일본, 틈나는 대로 이렇게 1박 2일 코스로, 예?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아니면 뭐 일요일 저녁에 오든, 왜냐하면 대구공항에서 상해도 가고 북경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이렇게 좀 더 뭐 가면 김해공항에서도 가니까 쪼잔하게 대구에서 뭐 이렇게 주말을 보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은 북경에서, 한 달에 한 번은 동경에서, 이런 정도의 좀 스케일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어떻든 페이스북을 하니까 그런 좀 대인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만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대학 총장님께 내가 말을 한번 붙여봤겠습니까? 근데 페이스북은 그게 가능하다고. 예? 총장님이 뭐 이렇게 글 쓰는데 내가 그냥 뭐 라이크 한번 눌리고 좋아요 한번 눌렸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내가 좀 아는 이야기인데 좀 관심인데 그 댓글로 몇 자를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또 거기에 뭐 대댓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장관도 뭐 대통령 빼고는 하여튼 다 만만하게 이렇게 말을 걸겠더라고. 이게 이제 내가 대인배로 가는 첫 번째 페이스북에서의 어떤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장벽과 장애를 뛰어넘어서 페이스북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이제 알게 되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편협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돼요. 나의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돼요. 뭐 내가 노출될 사생활이 뭐 그래 뭐 비밀스러운 게 있습니까? 내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내가 올리는 거는 기껏해야 뭐 식당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밥 먹었다는 이야기 또는 뭐 산에 가서 뭐 왔다는 이야기 뭐 어디 뭐 잠깐 갔다 왔는지 뭐 어디 놀러 가서 누구를 좀 만났다는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응? 안 하면 되는데 뭘 그래 대스타 유명인이라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그거는 이제 소인배들이 이제 대범하지 못한 사고를 하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맨날 가던 고길만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지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트라이얼 해야 됩니다. 그냥 시도해 보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뭐 못 가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고, 가다가 깨지면 뭐 다시 일어나가지고 좀 뭐 툴툴 털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돌아가세.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에 살고 있음으로써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고의 어떤 협소함, 경험의 이 협소함,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어 좀 잘하면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딴지 좀 걸고, 그 다음에 중국말 좀 잘하면 위챗에 가서 이제 좀 의시되기도 하고, 너가 이런 거 없지 뭐 이런 거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든 저는 요즘 패친들에게서 새로운 길을 보고 또 만나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 중에서 꼭 한 대목을 정리하면서 넘어간다면,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공유하고 공감하십시오. 그러면 대구에 사는 것이 결코 핸디캡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다른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주제가 이제 실패해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석사를 2번 했는데요. 사회학 석사를 한번 이제 하고 우리 좋은 선생님께서 유학을 가라고 하셔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비자를 못 받아서 유학을 못 갔어요. 제가 오레곤 주립대학으로부터 이제 일단은 그 당시로 이제 어학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입학 허가서를 받고, 그 다음에 오레곤에 있는 사회학과 교수로부터 또 이제 편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갈 줄 알았죠. 사실 제가 이 시골 출신이라서 그렇게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면에서 내가 몇 번째 꽂히는 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그런데 커서 보니까 그건 진짜 좁은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산골의 면 소재지라는 좁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밥 좀 먹고 사는 정도인데, 내가 보니까 서울 가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살 정도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당당하고 성공한 삶을 사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들에게 너 대구 가서 뭐 뭘 하든 내가 뒷받침해 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유학 가겠다고 하네요. 그래 뭐 큰 물에서 좀 놀아봐야지 뭐 이렇게. 근데 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딱 하는데 아버님이 직업이 농부시다. 그러면 월 소득이 어떻게 됐냐고. 아니 뭐 월 소득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농사짓면 한 번에 이 소득이 나오는데 뭐 내 유학 갈 정도는 된데 그럼 어떻게 증명하겠냐. 그래서 뭐 통장 잔고를 그 당시에 제시를 해야 됐거든요. 통장 잔고에 뭐 한 이 정도 있습니다. 잔고를 보더니 뭐 잔고를 봐서는 이 정도 있는데 나는 이 말을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영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러니까 이거 어디서 그냥 한 1년치를 그냥 묶어서 그냥 만들어 왔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서류는 월 소득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1년에 농사 짓는 것밖에 없는데 월 소득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월 얼마를 버는지를 제시하는 서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곤란한데 이래 생각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 전날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이제 큰 소리 뻥뻥 쳤는 게 있거든요. 남대문 시장에 가 가방도 큰 거 하나 샀고 이래서 친구들한테 야 내가 내일 드디어 비자를 받아서 유학을 가니까 너 오늘로서 내 얼굴 보는 건 끝이야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큰 소리 쳐나기해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따지려고 딱 하는데 새벽 5시부터 가서 줄을 섰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인터뷰 10분 딱 하고 난 다음에 가라고 하니까 비자 못 주겠다고 캔슬 딱 도장을 찍고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또 대학생들이 좀 반골 기질들이 강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또 미국에 대해서 또 감정이 썩 좋지도 않았던 그런 또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한번 따지려고 이렇게 자꾸 근데 옆에 이제 통역하는 영사 옆에서 통역하는 한국인이 있어요. 그분이 뒤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진짜로 뭐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나는 이제 새벽 5시 왜냐하면 대구에서 갔으니까 뭐 그 전날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일찍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자버리면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일찍 가 줄을 서 있으니까 앞쪽에 있었는데 그 뒤로 온 사람들이 줄을 쫙 그 겨울에 서가 있는 거예요. 2월달에. 그래서 그 통역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당신이 여기서 계속 항의를 하면 이 친구가 그냥 들어가 본다. 오늘 업무 접고 그냥 들어가 본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당신 때문에 다 돌아가야 된다. 면접도 못 해보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도 되겠냐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이제 서류를 챙기러 내려왔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제 제가 잘 울지 않는데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차창을 보면서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 폄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또 나를 이제 유학 가도 도와주신 선생님께도 좀 미안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연애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도 내보고 만나자고 뻥 차고 이렇게 정말로 이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나는 이해를 잘 못한 게 우리 여성들의 심리인데요. 불쌍하면 좀 봐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죠. 내가 유학을 갔으면 계속 사귀었을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유학 가면 그냥 그때 끊으려고 했는데 유학도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끊으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좀 이렇게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녹화되는 겁니까? 우리 와이프 그럼 모르는 이야기인데 큰일 났네. 하여튼 요거는 좀 하여튼 그래서
골방에서 정말로 이제 좌절해서 있는데 또 우리 선생님이 또 불쌍한 제자가 골방에 처박혀서 이 젊은 그 아까 이 꽃다운 이 시기를 또 그냥 뭐 썩히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아르바이트 자리 봐놨으니까 거기 가봐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 막 리서치를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리서치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침 고해가 제1회 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어요. 즉 대구시장을 뽑는 선거가 그해 4월 달인가 6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를 하는 광고 대행사가 리서치하는 사람이 필요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벗어났는데 거기서 제가 광고와 마케팅이라는 또 새로운 영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또 좋은 분들을 이제 만나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좌절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면서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길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알았는데 사회학을 공부해서 뭔가 좀 더 이제 뭐 그 당시로 치면 이제 교수의 꿈을 키우는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못하게 되는 데서 엄청난 좌절을 하고 골방에서 며칠을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사실은 사회학보다 더 세상이 인정해주고 더 잘 나가는 광고, 마케팅 뭐 이런 영역이 있었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때까지 광고나 마케팅 이런 부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그 영역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마케터의 길을 찾게 됐고 마케티어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터의 길을 좀 더 잘 가고 프로페셔널해지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또 경영대학원을 이제 그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경영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려나 하는 차에 뭐 또 이제 물론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이제 지금의 아내를 생각하면 이제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이름만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 아내만 생각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요즘 표현로 하면 심쿵심쿵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의 아내를 제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연애를 잘 할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이 카사노바의 책은 읽어봤지만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연극 보러 가자 뭐 이래 가자 뭐 이래 하여튼 프로포즈도 저한테 간접적으로 뭐 하게끔 만들고 뭐 이래서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아니었대요. 절대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든 그래서 저를 구원해 준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좋아하게 됐는데 어떤 그런 사람도 만나고 이제 뭐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삶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뒤비졌습니다. IMF라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이 IMF라는 이 세자를 그전에는 저는 사실 뭐 공부를 별로 안 해서 경제학이나 경영학 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뭐 IMF라는 이 세 글자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뭐 IMF가 탁 터져버렸는 거예요. 결혼하고 1년 뒤에 이제 IMF가 왔는 거예요. 제가 96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97년 11월 23일인가 IMF가 왔잖아요. 딱 1년. 근데 1년 뒤에 IMF 왔는 건 괜찮은데 그 사이에 뱃속에 저의 2세가 아들이 자라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오면서 이제 막 그 대구에 잘 나가던 회사들이 막 연쇄 부도가 막 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 회사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그리고
오너도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다닐 때 친구들이 너 퇴사할 때까지는 망할 일이 없는 회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튼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직업 보정이 얼마나 무섭고 연쇄 부도는 어떻게 생기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 마케팅과 광고를 하면서 부동산, 지금도 이제 대구의 광고 대행사들이 부동산 아파트 분양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대구의 분양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잘 짓는 회사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보일지 모르지만 회사는 본 적이 없는 청구라든지 우방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화성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네 개 회사가 전국적인 아파트 회사로서 대구에 있는 회사였지만 어떻든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청구가 무너지고, 보성이 무너지고, 우방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동서 지금 서한은 지금 주인이 바뀐 상태의 서한이고, 하여튼 영남 웬만한 건설 회사들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우리 회사에 관계된 분이 이제 연쇄 직업 보정을 해서, 근데 우리 이 아들이 이제 12월 16일생이거든요. IMF 터지고 한 달 뒤쯤에 태어났는데, 회사에서는 구조조정한다고 오라 하고, 장인어른은 당신 딸이 지금 몸을 틀면서 상고를 겪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옆에 없다고 뭐라 하고, 그래서 눈치껏 여기 한 30분 있으면 여기서 오라 하면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IMF로 해서 회사도 무너지고, 하여튼 회사가 무너지니까 월급도 적게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의 길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고난의 길을 이제 들었었죠. 그런데 회사가 무너지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또 찾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원들이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회사의 이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마케팅에서 브랜드의 중요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마케팅에서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게 브랜드라는 겁니다. 브랜드가 중요한데, 그것처럼 회사도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영업의 어떤 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한이라는 회사도 원래는 지금의 사장이 서한의 사장이 아니었죠. 인수를 했는 거죠. 이름을 인수했는. 지금 태왕이라는 회사도 사실 인수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장님, 오너 사장님이 회사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좌절할 수는 없었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있는 직원들끼리 몇 명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회사를 우리가 받자. 그래서 회사의 액면가를 계산을 하고 사장님하고 딜을 했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렇지만 그래도 회사를 떠나겠다. 이제는 망한 회사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비전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캐리어 정도면 다른 회사에, 다른 직장으로 가서 뭐 월급 잘 받고 잘 다닐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가셔서 지금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렇게 가셔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는 이번 참에 독립을 하겠다,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든 또 근데 남아있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었겠습니까? 연차가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력이 별로 없으니까 어디 가기도 참 어줍잖은.
그러니까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 경력으로 어디든 아무리 IMF가 터져서 우리 사회 전체에 또는 우리 나라 경제가 최악으로 꼰두박질 치고 어떤 뭐 악화 일로에 있다 손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직장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겨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도 가도 못하는 경력도 얼마 안 되는 젊은 친구들만이 이제 남아있었죠. 그래도 이제 한번 의기투합해서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IMF로 해서 좌절할 때 다시 모여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21명이 모였어요. 21명이 모여서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을 하니까 퇴직금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사장님이 요구하던 금액을 맞출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서 가장 리더십도 있고 또 샤프하고 잘생긴 분을 이제 CEO로 선출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사수가 이제 CEO가 되셨는데 지금도 그 회사를 아주 잘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어떻든 이제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만드는 새로운 회사를 통해 또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으니까 제일기획하고 PT 하는 이제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제일기획은 한 번 피하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면 그나마 받던 월급도 못 받는 그 당시 50만 원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돌이키면 아내한테 미안한 게 애는 나왔는데 월급은 50만 원밖에 못 갖다 주고 뭐 이러니까 뭐 하여튼 그 속에서도 어떻든 잘 버텨줘서 제가 이혼 안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월급 50만 원도 그 당시에 이제 절기획하고 하는 PT에서 떨어지면 못 받게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또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길을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길을 가면서 서울에도 뭐 회사를 이제 지사를 내고 뭐 지금 그 회사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각자의 또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또 나와서 자기 길을 가게 되고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실패해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그 길밖에 저는 길을 못 봤을 것이고 그 속에서만 맨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젊으시니까 혹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은 하지 마시고 눈을 돌려보면 그 옆에 새로운 길이 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새로운 길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에서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으시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길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제가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인데요. 저는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가고 또 다시 대학원을 가고 또 박사과정을 가고 뭐 이런 하는 진학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혼자 독학하고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공식적인 경로에 공부를 꼭 하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IMF 이후에 무너진 회사를 직원들이 이렇게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제가 서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제 서울에 몇 년, 1년 반 정도 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둘째도 이제 막 태어나고 이런데 제가 이제 아내에게 이제 딜을 했습니다. 주말 부부를 안 하는 조건을 제시했는 게
박사과정을 가려고 하는데 2년 동안만 전업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내가 뭐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생활비는 기존에 주던 생활비는 내가 보장해주겠다고.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좀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말에 또 꼬시켰는 거예요. 2년 정도 이렇게 주말 부부 하면서 혼자 애를 키우고 막 이런 너무 힘드니까 뭐 생활비는 그래도 보장해 준다 하고 뭐 이러니까 뭐 대구로 와서 같이 아기를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해줬는데 진짜로 제가 독하게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오직 대학원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대학원을 가니까 박사과정을 가니까 일단 석사 공부를 하고 있던 이게 바로 이제 졸업하고 계속 오던 나이 어린 선배들, 그러니까 내보다 박사를 먼저 들어오는 선배들이 좀 가짠잖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뭐 오니까 좀 대하기도 그렇고 말을 또 함부로 하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 남학생들은 군대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나이 먹어서 박사과정을 가니까 굉장히 껄끄러워하더라고요. 공부를 같이 하는데도 좀 잘 안 끼워주려고 하고 뭐. 근데 하여튼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 커뮤니티에 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떻든 2년 동안을 독하게 이제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공식적인 공부를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움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뭐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틈만 나면 대학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공부를 하는 그런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끊임없이 구글 검색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빅데이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빅데이터 이야기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빅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2012년부터 빅데이터를 준비했거든요. 그 빅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미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지식을 제공해 주는 점도 있지만 처음 알게 되는 것은 구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연찮은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라는 게 있고 이 빅데이터가 매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또는 경영에서 마케팅에서 중요한 수단이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구글 검색을 하는데 한글로 구글 검색을 하지 마시고 영어로 구글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글로벌 시대의 최신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 또는 우리나라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접하게 되면 그것은 한 단계를 거쳐서 오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늦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대구에 사는 것이 핸디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글을 구글닷컴을 통해서 영어로 검색하고 영어로 된 자료들을 받아서 읽고 어떤 이 정보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미국 뉴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MIT에 있는 것이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것이고 스탠포드에 있는 것이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글로 돼서 보면 테헤란로에 있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 똑같은 거. 그럼 진짜로 대구에 사는 핸디캡이 생기니까 반드시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자료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기업가가 제 꿈이고 훌륭한 기업가로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학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카데믹한 것과 산업의 어떤 현장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 이걸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님의 표현을 하면 방긋퉁이라고 해요. 방긋퉁이.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학 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집에 가면 농사 일을 한번 거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가서 일을 하면 아버지가 이제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방긋튀기입니다. 농사도 잘 못 짓는 게 공부를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면 농사 이것도 아니지 방긋튀기 같은 너 어떻게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런 공부를 해서 어떤 뭐 학교 아카데믹한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어떤 기업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 쪽에서 더 IMC라는 뭐 회사가 아주 유명하도록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방긋팅이죠.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이제 기업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도 잘 안 먹고 골프도 안 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업하냐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술도 잘 먹고 골프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뭐 하여튼 유흥에 좀 남다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 영업이 되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막 저보고 이제 만약에 그걸 할 줄 알았으면 더 IMC가 지금보다 2배는 더 컸을 거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방긋튀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컨버전시에 매우 능한 인간이다. 아카데믹한 영역과 프랙티컬한 영역의 컨버전시를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두 영역을 컨버전시를 잘 시키고 그러니까 융합형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냥 제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 영업은 논문을 통해서 하고요.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학회에서 들은 최신 지식들을 회사에서 R&D에 적용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골프 안 쳐도 다른 기업들이 내가 필요한 영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제가 술 먹고 골프 쳐서는 원 오브 댐으로서 그들에게 별로 디퍼런스 하지 못한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술 먹을 때는 즐거운 골프 칠 때만 좋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STP 전략에서 세그먼트를 하고 타겟팅을 해서 포지셔닝을 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원 오브 댐이 되면 절대로 여러분이 포지셔닝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뭐가 달라도 다를 때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디퍼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화. 뭐가 달라도 달라야만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융합형 인간으로 또는 융합형 기업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학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학회 활동은 뭐 좀 속물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하는 영업 활동입니다. 영업 활동. 그리고 또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디 가서 딱 보니까 심사하는 분들은 무슨 평가할 때 심사하는 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누가 심사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 심사위원으로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학 교수들입니다. 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학회 활동을 통해서 내 분야의 교수들과 네트워크를 많이 해놓으면 심사받을 때 팔이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학회할 때 한 번이라도 본 사람, 그리고 뭐 어떤 자료를 또 본 적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영업을 하면 저도 별로 성률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아직은 남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좀 디퍼런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학회 활동으로 새로운 지식의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의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긴 시간 주절주절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기업가가 되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기업가에 대해서 뭐 정의하는 것은 좀 주제 넘은 거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 새로운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기업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자 하고, 또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해보고 싶고, 그 속에서 나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 이제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서 좀 해보고 싶고, 그거는 좀 큰 거고요. 그 전에 안으로 우리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이 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제 살아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보고 싶습니다. 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두 분 정도만 혹시나 오늘 있었던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 두 분 정도만 앞에서 자기 인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네.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나가서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죄송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저는 오늘 지금 신분은 군인이고 오늘 휴가라 가지고 좀 논산에서 급히 내려오느라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굉장히 살아오시는 여정에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뭐 유학 결정도 하시고, 뭐 서울에 공부도 2년 하겠다고 결정도 하시고, 수많은 이렇게 선택들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전역을 앞두고 이제 제가 해야 될 고민들 속에서 이제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답이 안 나왔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살아오시면서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선택을 잘 하려면 손바닥에 침을 딱 뱉고 탁 두드려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이제 가장 잘 가르쳐 주죠. 이건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점성술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합니까? 여전히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전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보러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은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건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또는 걸어왔던 길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가 또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약간 과하다 싶을 목표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가 기반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과거와 현재 나의 어떤 조건, 상황 이런 게 어떤 현실 안주적인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현실의 조건을 이제 고려해서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약간 과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과하게. 너무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안정적인 거나 어떤 기존의 길을 답습하는 거나 이런 것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그냥 가는 길을 그냥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시도고 또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니까 약간의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 선택을 하시면 저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목표를 과하게 잡아야 된다. 눈앞에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절대로 잡아서는 선택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좀 과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택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한 목표를 잡아서 저는 선택을 하고, 그만큼 과한 목표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과 또 시간과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중에 한번 오늘 김희대 옆에 계신 혹시 오늘 처음 참석하셨나요? 네. 아, 그럼 앞에 가서 한번 오늘 첫 소감 잠깐 하고요.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희대 수석님 소개로 오늘 이 모임에 처음 왔고요.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긴 시간 이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해주셨던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전에 굉장히 긴 이야기를 이제 다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강연에서 하나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차별화에 대한 내용을 좀 감명 깊게 들었고, 사실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회사를 다니던 혹은 학생이던 어떤 조직에 있던 내가 이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회사를 또 다니면서 내가 맡은 업무, 그리고 이제 남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내가 좀 더 보여야지, 그리고 남들과 좀 차별화가 돼야지 내가 그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차별화 얘기를 듣고, 과연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남들보다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저도 지금 당장 답을 찾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굉장히 무난하게 이제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생활을 했던 제 생활에서 한 가지 뭔가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져준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서 제가 뭘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하나 제가 고심을 해서 뭔가 하나를 얻어야 될 만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남들과는 차별되어 있는 학회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이제 영업을 하셨다는 거를 들으면서 정말 남들과 차별화되는 전략이구나. 나도 다시 한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됐습니다. 네. 처음 만든데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랑 제가 느꼈던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받아들이는 사람들, 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오늘 와서 이런 것도 느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많이 와서 계신 다른 분들이랑도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더 많이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분과 같이 일하는 이게 완전히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먼저 손을 들으시는 소욕 해서 하고 그죠 지금 자리에서 예, 카메라에 계속 찍혀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GS 리테일 현재 그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효석입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할 때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30%는 불가능해도 200%는 가능하다는 구호를 모랄구호를 외치고 이제 회사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최근에 이 경영 환경이 계속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혁신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항상 뭐 모든 그 현업에서 다 혁신 활동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 개선적인 일은 되게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해봐야 이제 뭐 전년대비 120%뭐 요 수준의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정말 뭐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바꾸고 이 뭐 이렇게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항상 막히는 게 딱 나옵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지금 뭐 제가 뭐 이 데이터에 관련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빅데이터 얼마 전에 이제 잠깐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전염병이 쭉 돌던데 그걸 갖다가 보건당국에서 알기 이전에 미리 그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듯이 저희도 이렇게 돈, 시간, 사람에게 구애 받지 않는 만한 이 혁신적인 발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런 그걸 성과를 좀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바심이 나고 압박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이게 그 대표님께서 혹시나 이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중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한번 해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방금처럼 지금 얘기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다 내용이 이제 축적돼서 이제 뭐 했었겠지만 혹시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으면 같이 좀 들어봤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예, 좋은 질문, 살아있는 질문, 눈높이를 맞춰주신 질문에 감사합니다. 혁신 노이로제 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혁신은 전사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을 하는 거지, 뭐 일반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사원 대리보고 혁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어떤 직무방기라고 생각하고요. 임원으로서 뭐 그런 이야기는 자기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혁신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매우 이제 어렵고 힘든 건데, 제가 이제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는 생활 속에서 혁신을 예를 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경험을 이야기할 건데, 먼저 생활 속의 혁신을 이야기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제 있는데 기존에 주차를 대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모든 그림으로 치면 모든 차들이 이렇게 이제 앞쪽을 보고 모든 차들이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 그 벽 쪽에 있는 차들이 이 방향을 어느 순간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벽 쪽에 아주 자연스럽게 차를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를 주차하는 방향만 틀었을 뿐인데, 즉 우리가 주차할 때 보면 차가 이렇게 뒤로 너무 쑥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침대를 대잖아요. 요 받침대를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옮겨놨을 뿐인데 차가 6대 정도가 더 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쪽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조금만 하면 이게 혁신은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하게는 It's difference가 가장 큰 혁신입니다. 다르게 하는 것이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difference라는 말, 저는 사실 오늘은 마케팅 이런 쪽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difference라는 말을 많이 안 하고 싶고, 오직 공부하자, 공부해야만이 새로운 길이 보인다, 그리고 페이스북 하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 못 된 것 같은데, 어떻든 그게 혁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대구에서 기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습니다만은 하루살이를 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구에서 뭐 물론 대기업들도 사실 10년, 20년이 보장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10년, 20년 뒤가 보장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외환은행 가고 장기신용은행 가고 주택은행 가고 뭐 그 당시 대동은행이 갓 생길 때였기 때문에 대동은행 가고 이런 거는 정말로 좋은 직장을 가는 거였거든요. 특히 똑똑한 놈들은 대동은행 더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은행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줬거든요. 근데 IMF 쯤에 대동은행이 문 닫았죠. 네. 한 방에 훅 하고 없어져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더 어렵고 열악한 것은 대구에 있는 IT 기업들이고 뭐 어떤 다른 데도 그렇지만 다 하루살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회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SI를 하고 있어요. SI 시스템 통합이라고 해서 이제 뭐 MIS 이제 이 경영 정보 시스템 이쪽 전공한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의 업무를 정보화시키는 일, 은행의 업무를 인터넷 뱅킹으로 바꾸는 일, 이런 일들을 합니다. 시스템 통합이라고 SI를 하거든요. 이거는 주로 이제 그 그림을 어디서 그렸냐면, 발주처, 우리가 말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와서 이제 아주 낮은 단계의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든 이 SI라고 하는 시스템 통합이를 솔루션 만들어주는, 업무에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계속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루라도 이걸 안 하면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계속 하면 회사는 망하지는 않지만 열악한 조건에서 유지는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죽어나요. 거의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주말 뭐 이런 특근도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디데이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일을 마무리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회사의 주요한 수입원 중에 그게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마약 같은 SI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R&D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그러니까 살아는 갈 수 있지만 거의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혁신을 하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게 많습니다. 당장 우리 회사에 있는 개발자들이 SI를 하면 그림을 그려줘요.
거의 코딩만 잘하면 코드 수준으로 일을 해도 되거든요. 그림을 크게 그려주니까, 기획을 해주니까. 근데 R&D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가 뭔가를 연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회사를 다니던 방식, 살아오던 방식, 머리를 쓰던 방식, 업무를 하는 방식에서 달라지니까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리고 나 또한 유혹이 막 생겨요. 어제 요만큼 일을 해서 SI를 해서 돈을 벌어오던 직원이 일은 하는데 당장 돈 되는 일을 안 하니까 월급날이 다가올수록 막 불안하죠. 장고가 막 자꾸 신경 쓰이고 근데 요런 사슬을 이런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데 사실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어떤 사고, 새로운 시도, 그러나 그 순간에는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것이 혁신. 고비를 넘어서면 이제 점점 우리 회사는 SI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 R&D를 하는 회사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고 있거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저와 직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생활 속의 혁신, 기업의 혁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식사가 준비가 됐으니까 식사 일단 하시고